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단행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당사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인데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후보 재선출에 대한 결정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 의원 60여 명 가운데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은 4명뿐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단일화를 촉구하였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곧바로 당은 밤새 후보 재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 절차를 정하고 재선출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앞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결정이 나오면 바로 당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만큼 등록 서류 검토 같은 입당 절차와 함께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 자격을 취소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하는 그 절차까지. 남은 건 민주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건데 우선 오늘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이뤄집니다. 과반 찬성이 나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앞선 당원 조사에서 11일 전 단일화하라는 의견이 87%였던 만큼 후보 재선출 명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건 직전에 벌어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불리해진 김 후보 측은 즉각 단일화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양측 실무자들이 각각 30여 분씩 2차례에 걸쳐 밤늦게 진행한 실무 협상, 별다른 소득 없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엔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라는 시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설문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와 함께 별도의 당원 투표도 없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모든 사항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한 후보 측 입장도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의 실속을 차릴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후보 측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기존 당 경선 룰 유지가 옳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 당원에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YTN이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진보 응답자로부터 단일 후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응답자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과 당원 투표 여부를 사이에 둔 팽팽한 대치가 결국 조금이라도 서로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다툼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일 오후 6시인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고려하면 협상을 통한 단일화 골든타임은 끝난 상황. 초유의 생중계 회동 등 양측 접촉은 결국 아무 성과 없는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한편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 후보가 지도부를 향해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닷새째 의원총회.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참석이 예고되며 대다수 의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김 후보와 갈등을 빚어온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고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진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김 후보도 모두 발언 초반엔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당 대접에 호응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시돋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겁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드는 작업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특히 과거 여론조사에서 자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봤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김 후보는 의원들의 만류에도 의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당 지도부로선 예상치 못한 김문수 후보의 공격성 발언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 발표였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역시 김 후보 면전에서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후보 선출 엿새 만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극한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만남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을 이틀 앞둔 만큼 단일화에 전격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김 후보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총회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로드맵은 반민주적이고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고 지도부도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단상에 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흘째 단식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후보 스스로 5월 10일 전에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의원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에서 단일화를 후보께 요청했던 이유는 후보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약속을 20몇 차례 하셨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의원총회 공개 설전과 함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당의 경선 직후부터 단일화를 압박하며 선대위 구성도 또 지방 일정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상견례 당일 김 후보의 선대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경선 불과 3시간 뒤부터 당 대선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당대회 당일 밤부터 줄곧 단일화를 요구했고 선대위 구성도 후순위로 두려 했다는 걸 증거로 들었습니다. 선 단일화 후 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으로 사무총장만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의 지적입니다.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보좌하지 않는 걸 넘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이에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이 먼저 선대위 구성을 언급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선대위는 단일화를 좀 하시고 구성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또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도 수용했지만 정작 새 총장으로 지명된 장동혁 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총장직이 유임된 거란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진 촬영 그것만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공개 설전을 넘어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진영 내부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전면 부인한 적이 없고 전당대회 개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선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혔다며 단일화 절차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당대회 등 추진이 정당의 자율성에 따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안건 역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사법 개입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느냐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 개혁론에 구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현장 일정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보루가 무너지면 고쳐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청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사법체계가 정치와 사익, 돈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느냐고 날을 세우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판결을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법원 파기환송 논란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고 사법부 내부 공론화 과정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험지로 꼽히는 경북을 다시 찾은 이 후보는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유능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홍보물도 공개했는데 당의 고유색인 청색과 보수의 적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악재로 꼽혔던 재판 리스크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목표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심 경청 투어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동해안과 경북, 충북 내륙 순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곳부터 누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은 닷새 간격으로 2번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색깔이나 연고 이런 거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꼭 고르세요. 당내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견고한 단일 대우를 확인한 만큼 본선에선 지지층을 넓혀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기업 친화적 행보를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수출 여건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민주당 내부에선 0.73%포인트 차로 정권을 내줬던 지난 대선을 교훈 삼아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집권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려면 박빙이 아니라 큰 격차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지난 대선보다 적어도 5%포인트 이상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두고 당력 총동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지만 우리 인천 지역에 저한테 할당된 골목골목 선대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속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과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가 두 자릿수였던 대선은 17대 이명박,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비상계엄 심판론에 후보 단일화를 놓고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까지 안겨주면서 이 후보의 본선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가장 예민하게 맞물렸던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했고 첫 공판도 후보 등록 직후에 잡혔었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 달 18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판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어느 방향이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헌법 84조 해석은 헌법재판소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대선과 첫 공판 사이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은 멈추겠지만 위헌성 논란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 같은 헌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가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복지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개미, 즉 개인 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경로 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가 24%, 21%로 깎겠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50%든 30%로 깎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구멍 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 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글쎄요, 굉장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철저한 검증마저 실종된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협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점을 미국 측에 호소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각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최근 영국과 처음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The actual deal is a very conclusive one. We think just about everything's been approved. So good for both countries.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일본 등과 함께 동맹 배려 차원에서 일찌감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협상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미국 측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최근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국내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해 나가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도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 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에 보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거기 뭐라고? 거기 까딱까딱거리던데요. 여러 경로로 대선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예외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한국 정부가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선거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협상 시간을 늦춰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따라 2달도 남지 않은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우리에게만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한 달 전 1,487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 영향에 한때 1,370원까지 내려오면서 미국의 통화 절상 압력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달러 가치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10%가량 오르면서 원화 가치도 급상승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70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초 1,387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00원 이상 내린 것인데 시장에선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1985년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사건인데 최근에 아시아 통화 강세를 이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통화 절상 요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아시아 통화 강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일본 역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위적인 엔화 절상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달러와의 전반적인 약세를 유도하려면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큰 대규모 개방 경제인 나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사실 미국의 압력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반면 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유럽 출장길에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재무부가 양자 협의 과정에서 환율을 얘기할 나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관세 전쟁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미국과 중국이 양자 협의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삐걱거릴 경우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정한 7월 초까지는 환율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 관세를 80%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아침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맞는 것 같다고 적으면서 스콧비, 즉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신임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가 오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한 유흥식 추기경은 영화 속 같은 정치 싸움은 없었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다고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임 교황 레오 14세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공동 미사를 집전합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Arca di salvezza che naviga attraverso i flutti della storia, faro che illumina le notti del mondo.
바티칸은 레오 14세의 즉위미사가 오는 18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일반 아련은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11일에는 공식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12일엔 세계 언론을 상대로 첫 회견도 갖게 됩니다. 중도 성향의 레오 14세 교황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분열된 가톨릭 교회의 화합을 끌어내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꼽은 유력 후보 10위권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선 예상을 빗나간 결과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콘클라베에서는 신속하게 표심이 모이면서 교황 선출이 조기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크호스로 관심을 모았던 유흥식 추기경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한국 취재진을 따로 만나 후보군에 오른 것만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할 수 없지만 실제 상황은 영화처럼 정치 싸움이 아니었다면서 좋은 분이 선출돼 한마음으로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가니까 딱 더 말하자면 좁혀지는 거 있죠. 아 그럼 되겠다. 그런데 세 번째가 또 확실히 더 좁혀져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아니라 좁혀지는 거 확 쏠려버렸죠. 89표 딱 나왔을 적에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투표에 참여한 장폴 베스크 알제리 추기경도 레오 14세가 추기경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콘클라베는 평화롭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 이외에 5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이 넘어가면 고연차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돌아와도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의료계 사정만 봐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끝난 3월 현재 수련을 시작했거나 승급해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직 전공의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까지는 복귀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을 바로 볼 수 없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9월 하반기 수련 개시 전에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카드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12일까지 진행하는 전공의 복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전달되면 추가 모집 절차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복지부의 조치 배경엔 의료계의 유화적 입장을 내달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의중이 반영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전공의를 돌려세워 꽉 막힌 의대생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병의원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수련을 포기해 얼마나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의대생 수업 거부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한 데 이어 또다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비판은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은 사립중고등학교 안에서 이뤄진 이사장 부부의 갑질과 각종 비위 행위를 잇따라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원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비리 종합 세트였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학교 강당에서 이뤄진 이사장 고의연. 교사들은 노래와 장기자랑에 이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했고 행정실 직원들은 매월 회비를 걷어 이사장 생일과 명절에 사용했습니다. 한술 더 떠 점심 심부름부터 머리 손질과 각종 교내 공사 동원까지 이사장 부부와 학교 관리자들의 이런 갑질과 각종 비위 행위는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조사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어 강원교육청도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교비횡령, 교무학사 부적정 등 그야말로 비리 종합 세트.
50건이 넘는 교내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대금을 쪼개서 주고 설계 변경 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1억 6천만 원을 회수 처분했습니다. 또 교직원 70여 명이 이사장 부부에게 명절과 생일,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 부부는 급식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먹었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 넘고 인사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사장 부부에게 실제로 제공한 금품은 더 크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보직 교사가 아님에도 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갖다 바친 그런 선생님들, 직원들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잡히지 않죠.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도교육청은 강원학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이런 비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쇄성에 더해 단기간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는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다면서도 5달 동안 이뤄진 이번 감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는 좀 시간적 이런 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놓친 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감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전 이사장 부부 등 비위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하늘 아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던 서울 노원구의 백사마을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백사마을의 마지막 모습을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마을 곳곳에 낮은 지붕의 집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온 아이들이 골목길 곳곳을 뛰어다닐 것만 같은 이곳은 하늘 아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입니다. 중계본동 산 백사번지의 이름을 딴 이곳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과 용산 등지의 판자촌 주민들이 서울 끝자락까지 밀려나 터전을 잡은 곳입니다. 서울이 별천지로 변해온 58년 동안 옛 모습을 지켜온 이곳도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가 시작된 날 마을에서 만난 김양숙 할머니. 고향 광주에서 올라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쫓기듯 자리 잡은 이곳에서 35년을 살며 7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빈 건물뿐이지만 곳곳에 옛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없어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내야 했던 날들.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물지개로 물을 퍼나르던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가 가파르지 조금 올라가려니까 여기서 쉬어서 가면 훨씬 수월해요. 네, 수고하십니다. 밭 보고 오시구나. 다 아시나 보네, 서로. 다 알지, 그럼 36년을 살았는데. 언니, 집에 왔다 가시는 거야? 밭에. 서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웃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은 백사마을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백사마을은 진짜 옆이고 앞이고 보면은 정말 친구 같고 진짜 그 정감이 보기가 너무 좋아요. 수차례 재개발이 추진되다 좌절되길 반복하는 사이 정든 마을을 떠난 이웃들의 모습이 부쩍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새 사신 분들 많고 자기 집이어도 다시 들어오기 싫다고 팔고 막 섭섭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도 여기서 한번 모여서 또 놀고 그랬어. 제2의 고향인 이곳의 모습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에 잘 담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사마을, 정든마을은 정말 두고 못 이룰 것 같아요. 고향 같고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는 게 너무 서운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백사마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50년 넘게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은 주민들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등학생을 때리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정오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10대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길이 28cm 정도의 흉기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환전해준다고 속여 1억 9천만 원을 챙겨 도망간 혐의를 받는 외국인 일당 5명 가운데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과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지난 7일 밤 10시 20분쯤 경기도 부천 원종동에서 30대 한국인을 폭행한 뒤 돈이 든 가방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홍보가 이번에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진열대에 가득합니다. 그중에 대통령 선거 날짜인 6월 3일과 기표 모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빵들이 눈에 띕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지역 유명 빵집과 한정 출시하는 선거빵으로 이번이 6번째입니다. 빵을 고르다가 사전 투표일과 선거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선거 날짜 적혀진 선거빵이 있어서 곧 있으면 투표할 때도 되고 그래서 선거 생각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긴 포장지에는 대선일과 투표하실 거죠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유권자들의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걸 보고 한 번 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일상 속 친숙한 먹거리를 통한 선거 정보 알리기는 대전에 연구를 둔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선거빵, 선거김 사진을 촬영해 인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북에서는 각종 고지서가 동원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확인하는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1%.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홍보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북한이 2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사 현장을 참관하며 전술 핵무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겨냥한 훈련 목적임을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성능 개선과 함께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포와 미사일 합동 타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석 대가 동원된 것으로 식별됐는데 600mm 다연장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포 11 가형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를 의미하는 핵방아쇠 체계 검열도 동시에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추종 국가들의 무모한 정세 격화 행위는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신속한 반응력과 철저한 임전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포와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탄도에 따라 전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모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력들입니다. 북한은 해당 군부대의 숙달에 목적을 둔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 가능성도 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관에 동원된 간부들의 이력을 고려할 때 전술핵 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우크라이나전 실전 데이터를 토대로 내구성이나 정밀도 개선을 위한 실험이 주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러시아를 향한 무기 신뢰도 과세를 통해 추가 대러 수출과 함께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을 견인하려는 노림수로도 읽힙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내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북한은 전술핵 고도화와 북러 동맹 심화를 통해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된 것으로 분석하며 압도적 대응 능력과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과의 이별, 막상 닥치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울산 북구에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 안예린 기자입니다. 하얀 한지 위에 누운 고양이. 장례 지도사가 굳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눈물을 훔치는 보호자에게는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게 합니다.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3살 고양이 진아. 갑작스러운 진아의 죽음에 당일 출근을 앞둔 보호자는 급하게 반려동물 화장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앞에 데리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문 못 열고 이제 오후에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여기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차량 한 켠에는 추도 공간도 마련돼 있어 보호자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반려동물은 이렇게 나무간에 안치되어 차량에 마련된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울산 지역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작별을 준비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단 한 곳뿐입니다. 아무래도 울산 지역에 장례식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약을 할 줄 몰라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건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으로 분류됐던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입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을 등록한 관내 주민에게 장례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은 여전히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치러야 하고 주민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관련 인프라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요즘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인데요. 같은 시기에 열리는 여러 축제를 모으면서 톡톡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차 수도 전남 보성 통합 대축제의 시작을 알린 공군 특수 비행팀의 화려한 에어쇼. 한치의 오차 없는 기동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보성군은 다양제와 서편제 소리축제 등 6개 봄 축제를 통합했습니다. 5일간 이 6개 축제를 통합한 통합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합축제로 음식점에 긴 줄이 이어지고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가고 싶은 섬 청산도의 슬로 걷기 축제. 청해진 완도는 장보고 대사의 어를 기리는 축제와 다시마와 전복 등 수산물 축제를 함께 열었습니다. 우리 완도가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난 4월부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 달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 그리고 6월에는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시장총회가 열리고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센터에도 관광객이 몰리면서 모두 11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장흥군도 제암산에서 흐드러지게 핀 철쭉을 보고 내려와 청정 갯벌에서 나온 맛깔스러운 키조개를 먹을 수 있는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 전남 목포에서는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와 수묵 비엔날레 그리고 낭만항구축제 등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전북에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는 밤까지, 또 영서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해안은 바람도 강합니다. 서해안과 호남 해안, 영남 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운항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2.4도, 안동 14.3도고요. 오늘도 낮에 서늘합니다. 서울이 15도에 머물겠고 청주 17도, 안동도 1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